500년 전 교회는 마녀들과 전쟁을 벌였다. 몇몇은 숨어 지냈지만 교회는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냈다. 달의 마녀 세레나는 전염병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 불꽃은 마녀들의 마음에 복수를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반격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 후 웨니아스 왕국은 용병을 고용해 그들을 박멸했다. 526년까지 인간들은 진정한 마법이 무엇인지 모른 채 주술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한 명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람들은 마녀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의아해했다. 그들은 마녀들이 세상을 파괴하고 들판을 불태우며 가족을 죽였다고 비난했다. 신부는 마녀들이 혼돈과 파괴를 가져오니 반드시 불태워야 한다고 열렬히 설교했다. 그 순간 후드를 쓴 용병이 조용히 사제의 설교를 들었다. 나중에 시장을 지나며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한 무리가 그를 습격했다. 얼굴을 드러내자 인간과 짐승이 섞인 그의 이종 이총 특징이 드러났다. 그는 도망쳤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쫓아와서 칼싸움이 벌어졌다. 이종은 마법사의 마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되받아쳐서 궁수를 죽였다. 그 후 기병이 돌진했지만 그는 단 한 방으로 그를 말에서 떨어뜨렸다. 과거에 이종은 어머니에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물었고 무서워하냐고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털이 폭신하고 눈이 크고 둥글며 입이 항상 웃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사냥꾼이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흰털 고양이처럼 보여서 처음에는 동물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흑사병 괴물에 관한 소문을 기억했다. 그 괴물은 혼자서 한 무리를 전멸시켰다고 했으며 그의 흰털은 피로 검게 물들었다고 했다. 그 잡종은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교회가 땅을 망치는 마녀들을 처단해 주길 바랐다. 사냥꾼은 숲이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심지어 멧돼지들도 미쳐가고 있었다. 그러더니 얼굴에 이상한 표정을 들이우며 마녀를 사냥하는 괴물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 잡종은 도망쳤고 사냥꾼은 마법 화살을 준비해 그에게 쏘았으며 화살은 폭발했다. 그 잡종은 언덕 꼭대기에서 떨어져 바위에 부딪혔다. 그는 음식을 준비하던 마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실수로 그녀의 찌개를 흩뿌렸다. 그녀는 화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어떻게 감히 흩뿌릴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일어나서 사과하며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했다. 갑자기 그녀는 화살이 그를 쫓는 것을 보았다. 그 하이브리드는 그녀를 안고 달아났다. 그녀는 왜 자신을 쫓는지 그에게 물었다. 그는 마녀들은 그와 같은 짐승을 사냥하는 이유가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의 팔에 있는 채로 나무가지를 잡고 땅으로 미끄러졌다. 갑자기 마법의 기운이 시간을 멈춘 것 같았다. 그 하이브리드는 멈춰서 그녀도 마녀인지 궁금해라며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무의미 속에서 의미를 만들고 무에서 존재를 만들어낸다고. 그녀는 검은 지늘개 마녀다. 그가 그 말을 듣자마자 도망쳤다. 나중에 그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앉았고 그녀가 그의 앞에 앉아 그의 스튜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먼저 자신의 스튜를 망쳤다고 말했다. 그가 그녀의 손에서 숟가락을 빼앗자 그녀는 보상으로 자신을 초대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마녀에게는 공평하지 않다고 거절했다. 그녀는 그에게 왜 마녀를 싫어하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그 자체로 충분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고는 짐을 챙기고 떠났고 그녀를 남겨두었다. 그녀는 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얼굴을 존경한다고 인정했다. 그가 갑자기 멈춰서서 그녀에게 자신의 인간 얼굴을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하이브리드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없다면 마녀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대답했다. 마녀들은 동물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을 합쳐 강력한 전사들을 만들었다. 과거 전쟁에서 100만 명의 하이브리드 전사들이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그는 놀라서 마녀들이 하이브리드 전사들을 만들었다고 반복했다. 그녀는 그가 빨리 스튜를 주지 않으면 마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배가 고파서 땅에 누워 먹이를 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조금 떠서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는 더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녀에게 왜 거기에 있는지 물었고 대답하면 접시를 하나 더 줄 거라고 했다.
그녀는 동료인 13번을 찾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임무를 떠났지만 그녀와 연락이 끊겼다. 그가 마녀 혁명단의 일원이며 국가를 장악하려는 것인지 물었다. 그렇다면 자신은 그를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녀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복사본이 없는 도난당한 책을 찾고 있었다. 그 책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의 끝이 될 것이다. 그는 비웃으며 자신이 무섭고 두렵다고 말했다. 그녀는 책 한 장이 세상을 파괴할 거라고 대답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그녀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다. 그녀는 여행을 빨리 계속하고 싶지만 마녀 사냥꾼들에게 끊임없이 쫓기고 있어.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에 거절했다. 그의 목표는 마녀를 죽이는 것이지 보호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보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시켰다. 그는 마녀가 싫다고 소리쳤다. 그녀는 그가 공격당한 마녀 때문인지 물었다. 그는 자신을 쫓는 마녀들 때문에 싫다고 대답했다. 그의 몸과 야수 같은 외모 때문에 그의 삶은 피로 가득한 완전한 혼돈이었다. 심지어 인간들조차 그를 거부하며 가게와 도시에서 멀리한다. 그녀는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그녀가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쉽다며 대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나중에 속여서 목을 찌르지 않을지 물었다. 그녀는 만약 그럴 생각이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그를 죽였을 거라고 답했다. 그때 그녀는 피로 쓴 마녀의 계약서를 꺼내 들며 계약을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자신의 피를 그의 피와 섞으며 자신이 그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켰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보호하는 임무를 마치면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의 털이 멋지고 날카로운 눈과 항상 미소 짓는 듯한 좋은 입술이 있다고 답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그가 무덤 냄새가 난다고 계속 말했고 달무리 숲속 마녀의 은신처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곳은 어둡고 습하며 아늑한 곳이었죠. 그는 자신의 지역을 습격하는 갱단들이 그의 목숨을 요구했고 어머니는 그를 넘기지 않으려 했던 기억이 났어요. 마녀가 계약서를 다 쓰자 그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끊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그녀의 손가락에 대고 용병에 맹세를 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이름을 물었어요. 그녀는 제로라고 대답했어요. 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려 하자 그녀는 멈추며 자기는 종들에게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용병은 그의 칭호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마녀는 그를 자신의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고 영원히 복종하는 하인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했어요. 잠자는 동안 그는 사람들이 피투성이 될 때까지 죽이는 악몽을 꾸었어요. 그는 깨어보니 그녀가 자기 위에 누워 있었다. 그가 갑자기 일어나자 그녀는 투덜거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의 따뜻하고 폭신한 털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농담으로 자신이 그를 유혹했냐고 물었고 자신은 베개, 그는 바닥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했다. 그들은 앉아 식사를 하며 그녀는 왕도에서의 열쇠의 움직임을 짚어냈다. 마녀 혁명의 중심지, 플라스타. 그들은 그를 찾아 여정을 시작했다. 용병은 그 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마법에 대해 묻는 것으로 대답했다. 그는 이상한 원이 그려지고 악마가 소환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제 그들을 쫓던 마법사가 빛의 화살을 쏘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녀에게 달리면서 언제 마법원을 그리기 시작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것이 마법이라고 대답하며 땅에 원을 그려 마법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주문을 외웠다. 그는 나무의 잔해 뒤에 숨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마법 폭발을 일으켰고 작은 날아다니는 생물이 나타났다. 그러자 거대한 멧돼지가 나타났다. 그녀는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악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멧돼지에게 다가가 불덩어리처럼 머리를 찔렀다. 멧돼지가 나무에 머리를 들이받았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마법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을 빛의 에너지로 감싸고 멧돼지를 묶는 밧줄을 소환하며 마법진 없이도 말의 힘으로 악마의 에너지를 불러낸다고 말했다. 그녀는 손짓 한 번으로 멧돼지를 땅에 쓰러뜨리고 먹어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맛있지만 금지된 사냥감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멧돼지를 풀어주었고 그것은 떠났다.
그녀는 도둑맞은 책이 마법의 기본 이론을 담고 있으며 힘을 부여하는 제로의 마법서라고 말했다. 갑자기 그녀는 나무 위에 숨어있는 마법사를 발견했다. 그녀는 빛의 화살로 그를 쏘아 떨어뜨렸고 알고 보니 아이였다. 그녀는 그에게 멧돼지를 공격하게 한 것은 폭력적인 전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더 강해지기 위해 하이브리드의 머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주문을 외우고 자신 주위에 마법의 불꽃 고리를 만들었으며 그의 힘이 뻗어나갔다. 하지만 제로가 재빨리 그의 마법을 취소하고 반격했다. 그의 힘은 폭발하며 사라졌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과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손을 한번 휘둘러 그를 밧줄로 묶어 땅에 앉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누가 마법을 가르쳤는지 물었다. 그는 제로의 일행에게 배웠다고 대답했다. 그들의 성경은 제로의 마법서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 책의 저자 제로라고 대답했다. 그동안 알버스는 제로와 용병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용병은 마법사의 이름은 비밀로 남겨야 한다고 반대했다. 알버스는 그것이 가명이라고 대답했다. 제로가 그녀의 그리모어에 대해 이야기하자 알버스는 그것이 제로의 그룹의 성경이라고 확인했다. 그녀는 그 위치를 알고 싶어 했다. 그는 그 저자가 그라는 이름의 귀족으로 마녀들을 위한 평화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용병은 그 사람이 도둑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제로가 그를 조용히 시켰다. 그녀는 책의 위치에 대해 물었다. 알버스는 그것이 포르미쿰 도로의 라테트 마을에 있는 은신처에 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거기로 서둘러 가라고 명령했다. 가는 길에 용병은 그녀가 도둑의 진짜 정체를 밝히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이 확실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나중에 알버스는 세레나의 손녀가 제로의 마녀들에 합류했다고 말했고 이는 용병이 그 그룹의 리더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었다. 알버스는 세레나의 손녀가 리더일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용병은 마녀를 싫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알버스는 그의 감정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용병이 무례하다고 비난했다. 왜 제로와 함께하냐고? 그는 자신은 그냥 경비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걷는 동안 알버스는 호수에서 반지를 발견했다. 제로는 그 반지가 고대 마법사의 것이라고 느끼며 착용하도록 설득했다. 그는 마법이 약하니 강한 재물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용병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거절했고 알버스는 그를 인색하다고 불렀고 제로는 용병이 울 수도 있다고 농담했다. 용병은 반응하며 부인했다. 수레를 몰고 가는 농부가 그들을 만났다. 용병은 그에게 어디 가는지 물었다. 농부는 마녀를 잡으러 간다고 대답했다. 농부는 마녀 때문에 시장이 말라가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마을을 가리키며 그곳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화 중에 제로는 그에게 토마토를 밭에서 직접 먹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신선하든 스튜로 요리하든 맛있다고 대답한 후 그들에게 몇 개를 던져 주었다. 그들은 마녀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여행을 계속했다. 그들은 마을 외곽에 버려진 집으로 안내해줄 남자를 만났다. 가는 길에 그는 과거에 용병으로 일했지만 무릎에 화살을 맞은 후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유아와 노인이 죽임을 당한 마녀의 습격, 이후 세워진 묘지를 지나쳤다. 그는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처에 사는 노파가 이상하지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집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기념 반지가 사라져서 사람들이 그녀 주위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한 여자는 세레나가 나타나 도와주기를 바랐다. 그들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최근에 도난 사건 증가를 언급하며 용병에게 사과했다. 갑자기 누군가 알버스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알아보고 그를 도둑으로 비난했다. 남자는 그를 들어올리며 그를 묶을 로프를 요청했다. 용병은 그가 샘에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하며 개입했다. 하지만 남자는 믿으려 하지 않았고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조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노파가 그만하라고 명령했다. 용병은 문제에 대해 사과했지만 알버스는 세레나에 대한 비난이 나오자 폭발하며 그녀가 처음에는 그들처럼 좋았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마법사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의 분노는 커졌다.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용병이 팔에 칼에 찔렸다. 그는 알버스와 제로를 안고 도망쳤다. 그 남자가 부하들에게 그들을 쫓으라고 명령하는 동안
세 사람은 버려진 오두막에 몸을 숨겼다. 제로는 용병의 상처를 마법으로 치료하며 어떤 마법 의식은 1년이 걸리지만 그녀의 책은 그 과정을 단순화했다고 말했다. 용병은 세레나가 정말로 전염병을 퍼뜨렸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달의 마녀들이 생계를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은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 가능성이 낮다고 대답했다. 밖에서는 알버스가 그들을 엿듣고 있었고 제로는 세레나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평했다.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났고 마녀들은 복수를 꾀했다. 근처에서 그 남자는 추격자들에게 짐승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고 불태우라고 명령했다. 추격자들이 다가오자 용병은 그들을 감지하고 제로와 알버스와 함께 도망치며 싸우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공격자 중 한 명이 동굴에서 나와 창을 휘둘렀고 용병이 그것을 막았다. 제로는 마법을 사용해 두 공격자를 잠들게 했다. 용병은 교회 기사들의 추적을 두려워하며 반대했습니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흔적을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노파가 램프를 들고 나타나 그들을 따라오라고 명령하며 포르미캄으로 가는 탈출로를 안내했습니다. 용병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녀가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피를 꺼내어 그것을 의식에 사용해 그를 찾았다고 설명했지만 잃어버린 반지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알버스는 반지를 벗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고마워하며 세레나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세레나는 죽기 전에 그녀에게 인간 연인을 위해 주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숨어 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세레나가 잡혀 태워졌을 때 노파는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세레나는 훌륭한 마녀였다고 말했고 알버스를 도둑질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계속 길을 떠났습니다. 도시의 문에서 알버스는 해질 무렵 문이 닫히기 전에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다. 용병은 제로를 안고 달리며 벽 밖에서 밤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경비원은 모두에게 여행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했고 세 사람은 줄을 서서 포르미카의 문을 통과하기를 기다렸다. 차례가 되어 용병이 허가증을 보여주며 마왕이 마녀를 사냥하기 위해 용병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도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경비원이 동료들에 대해 묻자 제로는 재빨리 그들이 노예라고 답했다. 알버스가 끼어들어 그들이 주인에게 충성하며 돌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비원은 그들의 통행료를 요구하며 근처 마을이 최근 마녀들에게 공격당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마녀를 사냥하러 왔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을 지나면서 용병은 노예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의 머리를 때렸다. 제로는 항상 들어왔던 그 장소에 감탄했고 알버스는 빈니아의 상인들이 오가는 활기찬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로는 탐험하고 음식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용병은 먼저 새 옷을 찾는 게 낫다고 고집하며 지금 모습으로는 잠잘 곳도 여관도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밖에서 캠핑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답했으며 그의 털 위에서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그는 거부하며 다른 옷이 있는지 물었다. 엘버스는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여행했는지 물었고 그녀는 강을 발견할 때마다 옷을 입은 채로 씻고 야생 과일로 생존하며 비가 올 때는 인간 거주지에서 멀리 동굴에 숨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녀에게 돈이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귀중한 보석들을 꺼냈다. 용병은 그녀에게 즉시 그것들을 숨기고 가장 작은 것만 팔아 옷을 사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놀라서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용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석을 훔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미래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돈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용병이었다. 가게에서 제로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선택했고 엘버스와 용병은 그녀를 공주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여행에 더 실용적인 것을 요청했다. 상인은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제안했고 이는 용병을 화나게 했다. 엘버스가 개입하여 그들이 직접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결국 제로는 튼튼하고 가벼운 드레스를 골랐고 알버스가 어울리는 신발과 양말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용병은 가게 안에서 갈아입으라고 명령했지만 그녀는 대담하게 그들 앞에서 옷을 벗었다. 용병은 화를 내며 소리쳤고 재빨리 그녀를 탈의실로 데려갔다. 커튼 뒤에서 제로가 고용주를 좀 더 잘 대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그는 그녀에게 좀 더 점잖게 행동하라고 날카롭게 대답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후 알버스는 그녀를 칭찬했고 용병은 그녀가 더 나아 보인다고 평했다. 그는 헌옷을 버리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 옷들이 여행 동반자였기에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행은 이별로 가득하다고 답했다. 가게 주인은 새 드레스와 바꾸는 조건으로 헌옷을 가져가겠다고 제안했고 제로는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그에게 던졌다. 그들은 가게를 나섰고 알버스는 도시를 탐험하겠다며 헤어졌다. 제로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려 했지만 용병이 먼저 숙소를 찾자고 막았다. 어떤 곳은 빈 방이 없다고 거부했고 다른 곳은 그들의 서비스가 인간에게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제로는 왜 그들이 괴물을 거부했는지 궁금해했고 용병은 그녀에게 괴물이 인간을 먹고 싶어하는 갑작스러운 충동에 대해 아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것이 소유당하는 것과 같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것이 여관 주인들이 괴물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방황하던 중 용병은 떠돌이 여사제를 위협하는 괴물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잡아먹으려는 의도라고 생각하고 공격했다. 나중에 두 소녀와 함께 온 늑대가 여사제를 데리고 갔다. 늑대는 괴물이 있는 여관과 골목에 대해 이야기했으므로 그들은 그곳으로 향했다. 용병은 방이 마음에 들었고 제로는 여관 주인의 친절이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용병은 그녀에게 따로 방을 쓰라고 했지만 알버스는 용병과 함께 방을 써야 한다고 불평하며 잠자는 동안 그의 머리를 자를지도 모른다고 농담했다. 용병이 그를 방 주위를 쫓아보라고 도전하자 알버스는 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다. 저녁 식사 중 알버스는 제로가 빵을 채우는 것을 도왔고 그녀는 그것을 즐기며 많은 치즈가 들어간 멧돼지 요리를 주문했다. 알버스가 잠이 들었을 때 용병은 몰래 빠져나갔다. 제로는 그를 따라 선술집으로 갔고 혼자서 밤문화를 즐기려는 그를 꾸짖었다. 늑대가 제로에게 다가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3명의 마녀와 바꾸자고 제안했다. 용병은 그녀가 자신의 고용주라고 말하며 거절했다. 제로는 그들이 마녀가 아닐까 걱정했다. 용병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늑대의 성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구출하려 했고 그들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늑대가 그를 맞닥뜨렸고 용병은 그들이 마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늑대는 그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마녀들이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풀어주기를 거부했고 두 사람의 전투 기술을 보여주는 치열한 결투가 벌어졌다. 용병이 결국 승리하여 늑대를 항복하게 만들었다. 그는 제로와 함께 여성들을 풀어주었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했다. 아침에 알버스는 제로가 용병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깼다. 용병은 그게 정상이라고 언급했고 제로는 단순히 용병은 내 거야 라고 대답했다. 용병은 목욕을 하기로 결심했고 제로는 그를 도우며 이렇게 큰 몸을 돌보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그들을 보고 한 아이는 그녀가 그의 노예라고 추측했다. 제로는 거품으로 덮인 털이 많은 괴물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들을 알아차렸다. 용병이 그들을 보고 소리쳐서 겁을 주려고 했다. 그는 제로에게 괴물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괴물을 만든 사람이 인간일까 궁금해하며 그 안에 인간의 영혼이 느껴졌지만 괴물임을 알았다. 그는 몰라 한다. 그가 완전히 깨끗하다고 말하자 알버스가 와서 그를 슈퍼마켓에 데려갔다. 물에 젖어 쪼그라든 용병을 보고 웃었지만 제로는 마법처럼 그의 털을 말렸다. 알버스는 깜짝 놀라며 털을 말리려면 반나절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제로는 그녀가 옷가게에서 겸손함을 잃은 것에 대해 화내던 용병에게 지금은 자신 앞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자신이 벗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그가 화난 동안 배회하다가 옷가게 상인이 그들의 길을 막으며 제로에게 그 앞에서 입으면 무료로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용병이 재빨리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들은 가는 길에 문지기들과 마주쳤고 인사를 했다. 빵집을 지나며 빵을 맛보고 제로가 몇 개 사갔다. 그녀가 보석으로 가게 주인에게 결제했을 때 그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거절했다. 알버스가 대신 지불했다. 갑자기 제로는 어색한 자세로 있는 연인들을 보고 왜 입술이 붙어 있는지 궁금해하며 혹시 어떤 의식인지 물었다.
용병이 그들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동굴에서 태어났으며 최근 이 세계에 들어왔고 평생을 책과 연구에 바쳤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몰랐던 것이다. 가는 길에 그들은 이전에 만났던 같은 아이들을 다시 봤지만 괴물이 나타나 아이의 발을 다치게 했다. 제로는 그녀에게 다가가 용병에게 치료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부풀어 오른 곳에 연고를 발랐지만 의사를 만나보라고 말했다. 그가 연고를 바르는 동안 제로는 몰래 마법으로 소녀를 치유하고 그녀에게 발을 디디라고 말했다. 소녀는 통증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용병은 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소녀에게 용병이 자신을 치료해 주었다고 확인했다. 소녀는 그에게 감사하며 그가 친절한 괴물이라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괴물을 믿지 말라고 말했다. 하나이가 목걸이를 벗어 용병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여행을 계속하며 꽃으로 가득한 정원에서 과일을 따고 비를 맞으며 걷고 밤에는 동굴에서 쉬었다. 시간이 지나고 제로는 용병과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고 그를 만나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쉽게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자신 같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녀가 자신의 말이 그를 괴롭혔는지 물었고 그는 몰라 한다고 했어요. 그녀는 앞으로 더 많이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키스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쳤고 알버스는 그의 얼굴이 부끄러워 빨개졌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계속 길을 가며 제로는 알부스에게 라타이트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물었어요. 그는 아직 절반 정도 남았다고 답했어요. 용병은 만약 더디지 않았다면 이미 도착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캠프를 쳐야 한다고 했어요. 알부스는 용병에게 제로처럼 자기를 들어달라고 했지만 용병은 그의 머리를 쫓지 말라고 했어요. 한편 제로는 내려앉지 않으며 자신이 용병의 고용주라고 말하며 그의 어깨에 앉을 더 많은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어깨를 좌석이라고 부른 것에 화가 난 그는 그녀를 땅에 내려놓았다. 그들은 호수에서 낚시를 하기로 멈추었고 제로는 마법을 사용해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알부스는 마법을 사용해 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제로는 그가 용병의 손에서 소금구이 생선을 상상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그녀가 설명하는 소금구이 생선과 그 빛을 시각화하려고 했다. 적절한 순간에 그녀가 마법을 사용하라고 말했고 그는 물고기를 호수 위로 높이 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물이 용병을 적셔 그의 털이 줄어들었다. 제로는 불을 지폈고 그들은 생선을 구워 용병의 수프와 함께 즐겼다. 알부스는 용병이 용병 대신 요리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용병은 인간이 되면 선술집을 여는 꿈을 꾼다고 대답했다. 알부스는 그가 이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확인했다. 알부스는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물었고 그는 마법사들처럼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병은 과거를 잊었다고 대답했다. 용병이 알부스의 부모님에 대해 묻자 알부스는 그들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어릴 적 그의 어머니는 마법사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었고 아버지는 그를 지키려다 죽임을 당했다. 그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제르에게 부모님에 대해 묻자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자신이 동굴 거주자의 자식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그녀는 마법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 가득한 동굴에서 자라며 스승과 동료들과 함께 서적과 책들을 공부했다. 그녀에게 마법은 학문의 영역이었고 마법사들은 학자였다. 그녀는 용병에게 마법을 시도해보라고 권했지만 그는 자신의 강한 근육이 있다고 거절했다. 그녀는 원한다면 직접 그를 훈련시키겠다며 그와 항상 함께 있을 이유를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영원히 자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농담을 하고는 재빨리 걸어갔다. 알부스는 그녀에게 자신이 달린 이유는 부끄러워 보이는 것을 그녀가 보지 않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가는 길에 알부스는 라티트가 작은 활기찬 마을이며 마법사 사냥이 끝나면 점쟁이로 정착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로는 도착하면 유명한 호두빵을 먹어보자고 했어요. 용병은 그들에게 제로의 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어요. 알부스는 책이 보관된 은신처 주방을 관리하던 오래된 친구가 있어서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곧 항상 라티트에 함께 가던 알부스의 개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연기 냄새를 맡고 개가 뛰쳐나갔고
알부스도 따라갔어요. 연기 냄새를 따라가던 중 시체 더미를 발견했어요. 용병은 도적들이 책임일까 생각했지만 제로는 죽은 사람 중 한 명의 목걸이를 알아보고 그것이 알부스와 비슷하며 제로의 마법사 그룹에 속한 것임을 알았어요. 용병은 많은 시체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얼마나 깨끗한지 놀라워했어요. 제로는 그들이 플래그스라는 주문에 의해 죽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불이 퍼지지 않는 불타는 주문이다. 그들이 어지러운 집에 도착했을 때 용병은 토네이도가 휩쓸었냐고 물었다. 제로는 그것이 바람을 날카로운 칼날로 바꾸는 라몬트 주문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콘크리트 기둥에 눌린 남자를 지나쳤고 제로는 그것이 돌을 먼지로 만드는 레이디스트 주문의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사용자는 초보 마법사였다. 그들이 바위와 융합된 시신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것이 땅과 나무를 사용해 벽을 만드는 이트렉스 주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들은 시신들 사이를 계속 걸어가다가 알부스를 발견했다. 그는 한 시신 옆에서 울고 있었다. 용병은 왜 제로의 마법사들이 공격받았는지 물었고 알부스는 서로 다른 마법사 집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로의 마법사들은 후를 따르는 재능 있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다른 마법사들은 악한 목적으로 힘을 사용했다. 추방된 악당 마법사들이 마을을 공격해 약탈하는 것처럼 그들은 제로의 책을 훔쳐 힘을 키우기 위해 이 마을에 왔지만 제로는 놀라서 궁금해했다. 만약 악당들이 책임이 있다면 누가 그들을 죽였을까? 용병은 그들이 서로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갑자기 걔가 예상치 못한 화살로부터 알부스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들은 공격자들이 도둑일 것이라고 추측했고 제로는 그들과 맞서려 했지만 용병은 그들을 죽이기 전에 답을 원하며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검을 잡고 궁수에게 돌진하여 높은 위치에서 그를 쓰러뜨린 후 그의 동료들을 쫓았다. 그는 한 명을 붙잡았고 그들이 대량 학살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자 도둑은 마을 거리를 걸어다니며 다른 마법사들을 죽이는 마법사를 보았다고 말했다. 용병은 그 마법사가 악당인지 제로의 동료인지 물었지만 도둑은 모르겠다고 하며 그가 교회로 향했다고 말했다. 제로는 아이들의 포르믹한 목걸이 냄새를 맡고 그곳으로 가서 보호받으라고 명령했다. 알부스는 그들을 은신처로 안내했지만 제로의 책이 사라진 것을 보고 놀랐다. 용병은 악당 마법사들이 그것을 훔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제로는 자신의 마법사 중 일부가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알부스는 그 책이 금지된 방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어요. 제로가 그녀의 마법으로 열었지만 거기서 찾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른 곳을 수색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제로는 알부스에게 세레나의 손녀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용병은 그녀가 책과 함께 도망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부상당한 노인을 만났어요. 알부스는 그를 알고 있었어요. 알부스는 그를 치유하려 했지만 노인은 이미 너무 늦었다며 은신처에 들어온 키 큰 남자를 경고했어요. 마법사들이 그에게 화살을 쏘려고 할 때 그는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그것들을 먼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노인이 상처로 죽기 전에 알부스에게 제로의 마법사 무리를 부활시키고 언젠가 그들을 이끄는 소원을 빌었어요. 알부스는 울음을 터뜨렸고 제로는 그를 위로했어요. 그들은 교회홀에 들어갔고 제로는 제로의 마법사들이 저항하려 했음을 알아차렸다. 반면에 배신한 마법사들은 즉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마법력이 빼앗겼다. 그녀는 살인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알부스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은 13번째 노인이 언급한 키 큰 침입자뿐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빛나는 마법 무기가 나타났고 제로는 강제 소환을 외쳤으며 그들 모두는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동안 용병은 얼음 폭풍 한가운데에 놓였고 사람들이 그를 언급하며 혼자서 5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그의 죽음에 내기를 걸었다. 그의 몸이 검게 변하면서 많은 시체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가 눈을 뜨자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고 제로를 불렀다. 제로! 그녀는 그들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죽을까 두려웠지만 그녀는 발을 뻗어 땅에 착지하라고 말하며 혈맹을 맺은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숨을 쉬라고 지시했다. 그는 던전 같은 곳에서 땅에 안정적으로 서게 되었다. 제로는 이 특별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2명뿐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스승과 제13이다. 갑자기 제13이 나타나 그가 자발적으로 그들을 소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회 안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곳으로 소환될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왜 동굴을 떠났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를 찾으러 나갔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위험할 수 있으니 남겠다고 약속했음을 상기시켰다. 알브스는 그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고 그는 국가의 마법사였다. 용병은 국가가 마법사와 싸우기 때문에 그들을 고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알브스는 제13이 마법사들을 배신했다고 말했지만 제13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왕의 명령으로 마법사들이 일으킨 혼란을 억제하고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 대가로 그는 책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용병은 그가 결국 책을 찾았는지 물었고 제13은 분노하여 지팡이로 땅을 내리쳐 강력한 마법의 힘을 방출했다. 그 힘은 용병을 거의 치게 되었지만 제로가 그것을 막았다. 그녀는 13번째에게 용병이 자신 것이라고 말했고 만약 그가 그를 핥히면 그녀는 그를 악마들에게 먹이겠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그녀에게 마법 결투를 신청하며 10년 동안 그녀의 힘이 변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들 사이에 마법 전투가 시작됐고 각자 자신의 기술을 보여줬어요. 알브스는 용병에게 도망쳐야 한다고 말했고 용병은 이 싸움이 이곳 전체를 파괴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 지역의 마력은 강해졌고 불길은 두 마법사의 사이에 곧게 선 선으로 컨파인 되었어요. 알브스와 용병은 함께 몸을 움츠렸고 용병은 알브스가 그의 마법으로 뭔가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알브스는 그런 힘이 없다고 말했어요. 용병은 어쩔 수 없이 제로를 데리고 가거나 13번째를 부수거나 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마법으로 이곳 전체가 불타버릴 테니까요. 알브스는 무모함에 대해 경고했어요. 13번째는 더 큰 혼란을 일으켰고 용병은 충격수 속에 지켜봤지만 갑자기 전투가 멈췄어요. 저녁 시간이었다. 제로는 빈 배로 싸울 수 없었고 제13은 맛있는 양고기 요리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대신 감자수프를 요청했다. 용병과 알버스는 싸움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난 것에 놀랐다. 그 후 제시맘은 그들을 식당으로 안내하며 하인들에게 테이블을 준비하고 그들을 환영하라고 명령했다. 용병이 그들의 위치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그들이 수도 플라스타의 왕궁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로는 수프를 맛보고 끔찍하다고 느꼈으며 제13의 단 것에 대한 입맛을 탓했다. 그는 단 음식이 필수적이라고 변명했다. 용병이 그들이 친구인지 물었고 그녀는 그들이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싸울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며 그들을 공격한 것을 정당화했다. 제13위는 강제 소환이 그들의 행동의 결과라고 설명하며 그의 공격은 작은 마법사를 겨냥했지만 용병이 그것을 가로막아 의도치 않게 다쳤다고 말했다. 용병은 그녀가 그의 변명을 받아들일 것 같냐고 물었고 그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 사이에 용병은 알버스에게 먹지 않을 거냐고 물었다. 알버스는 음식이 독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용병은 자신이 괴물이라서 독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확신시켰다. 하인이 디저트를 서빙한 후 제로는 맛이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먹어본 후 놀라서 고개를 숙였다. 알버스는 걱정했지만 그녀가 맛있다고 말하며 제13인에게 먼저 서빙하지 않았다고 꾸짖어 놀라게 했다. 그는 디저트는 마지막에 서빙된다고 대답하며 그녀가 그걸 알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반박하며 배부른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고집스럽다고 부르며 마법서 찾으러 간 그의 주술사로서의 입장을 의문시켰다. 그는 제로의 책을 훔친 도둑이 그 지식을 위니우스 전역에 퍼뜨리고 그녀의 그룹을 조종하며 왕국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왕과 동맹을 맺어 마법사 사냥을 도왔고 그 대가로 왕에게서 책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찾지 못했다. 알버스는 그가 어리석다고 비난하며 제로의 마법사들이 사냥으로부터 다른 이들을 보호했다고 지적했다. 13번째는 그들이 마법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알버스는 그들이 먼저 죽이지는 않았다고 정당화했지만 13번째는 희생이 마법사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며 죽은 시체를 남겼다고 말했다. 알버스는 인간들이 공격하는 동안 가만히 있어야 하냐고 격앙되어 물었다. 13번째는 그가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거나 잘못한 사람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알버스는 침묵했다. 13번째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알버스는 전쟁을 멈추고 인간과 마법사가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13번째는 통제 불능인 자들은 광야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치하면 악당 마법사들이 마을을 불태우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알버스는 자신의 그룹 실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13번째는 왕국의 마법사들이 세 집단으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평화를 추구했던 제로의 그룹, 악을 위해 마법을 사용하고 제로의 그룹에서 추방된 악당 마법사들, 그리고 제로와 악당들을 사냥하는 국가 마법사들을 그가 이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질서를 회복하고 순종하는 마법사들을 이끌며 반란자들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버스에게 힘과 지식을 약속하며 자신과 함께할 기회를 제안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했다. 용병은 알버스가 아직 어린아이라고 반대했지만 제13은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이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알버스에게 제안을 생각할 밤을 주었고 제로에게 동굴로 돌아가 거기서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거부했으므로 알버스는 제로에게 그 책이 정말로 도난당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책을 훔쳤고 동굴에 살던 모든 마법사들을 죽였다고 확인하며 자신과 제13만이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용병은 그녀가 왜 그 책을 썼는지, 세상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인지 물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마법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싶었으며 세상이 마법사들을 받아들이게 하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책을 쓰는데 실수를 했고 세상을 파괴하기 전에 제13의 경고를 듣고 불태웠어야 했다고 했다. 그때 경비원들이 알버스를 데려갔고 용병은 그에게 제13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를 무시했다. 제로는 13번째를 따라가며 왜 그녀의 용병을 동행하게 하지 않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가 그와 계약을 맺지 않았기를 바랐다. 전사 몬스터를 고용하는 것은 그를 하인으로 만들기 전에 위험했다. 그녀는 숲에서 그를 발견했고 그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제안했을 때 그가 그녀의 하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라티아의 마법사들로부터 마법의 힘을 빼앗은 것에 대해 그를 재빨리 꾸짖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책을 찾으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스스로 찾겠다고 했다. 밤이 되자 용병은 제로가 알부스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의 임무가 끝났으니 그녀에게 쓸모가 없어지면 그녀도 그를 배신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갑자기 작은 쥐가 다가와 그에게 이야기하자고 초대하며 따라오라고 했다. 그 쥐는 그를 13번째에게 데려갔고 13번째는 그를 놀라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가 어떤 존재, 심지어 몬스터도 제어할 수 있는지 물었다. 13번째는 그가 할 수 있다고 확인하며 제로를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그를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로가 만든 마법 물약을 건네며 병마개를 열면 힘이 깨어난다고 말했다. 그것을 그의 괴물 몸에 사용하면 다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용병은 그에게 다가와 자신과 제로 사이의 계약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13번째는 마녀의 명령에 기꺼이 따르는 괴물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용병은 손에 든 물약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것을 먹으면 제로를 지키기 위해 남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13번째는 제로가 무서운 마녀라고 했고 지금이 도망칠 찬스라며 즉시 성을 떠나라고 재촉했다. 그는 제로의 겉모습에 속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녀에게 가까이 갈수록 상처만 입을 것이라고 했다. 용병은 날카롭게 대답했다. 제로는 그의 목에 신경 쓰지 않지만 13번째는 그녀가 최고의 악마들을 불러내 기술을 배웠으며 악마에게 괴물의 머리를 희생시키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녀에게는 특별하지 않다. 그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쓸모 있었기 때문이다. 마법사들은 전사 괴물의 마음에도 선의의 감정을 심을 수 있었다. 그는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의 그녀의 눈을 보았고 그녀가 그를 조종하여
성에서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미래의 종속으로 변할 수 있었고 동굴의 모든 이가 그녀에게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그는 분명히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그에게 데려온 용병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그의 동료이자 그의 고향을 공유한 마지막 사람이었다. 용병은 그의 말에 설득당했고 집에 돌아가면 약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갔고 문을 열자 제로가 그곳에 서서 그를 두고 떠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오늘이 신들의 축제 날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잠시 멈췄고 그녀는 그가 왜 침묵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무기를 겨누며 그녀가 가장 잘 속이는 재주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13번째가 그의 속임수를 부렸고 그녀의 용병을 빼앗아 갔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계속 속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피해 맹세를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가 도망치고 싶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쫓지 않을 것이다. 그는 떠났고 2명의 경비원이 교회의 지원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 한 명은 교회 기사들이 왕국이 신뢰를 보여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왕국의 기사들과 용병들이 수도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첫 번째 경비원은 교회가 마녀를 화형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용병이 지나가며 확실히 마녀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한 명의 경비원은 그들이 겸손하게 만들고 음식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며 태워질 자격이 있다고 답했다. 용병은 계속 걸으며 술집 상인에게 병 하나를 달라고 했다. 괴물이 병을 강제로 훔치려 했지만 용병이 그것을 쓰러뜨리며 병을 깨뜨렸다. 그는 비용을 지불하고 떠나려 할 때 아름다운 소녀가 그를 멈추고 무료 음료를 대가로 술통을 여관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동의하고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아버지가 축제를 준비하느라 바쁘고 일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가 어디에 묵고 있는지 물었고 그는 즉시 떠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마법사를 사냥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추측하며 해질 무렵에 떠나면 마구간에서 지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자신이 요리를 잘 못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 이유가 손님이 없는 것이라고 농담했다. 그는 주방 도구에 대해 물어본 후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앉아서 식사를 했다. 그녀는 감탄하며 그가 정말 용병인지 여행 요리사인지 물었다. 그는 시골 마을에 선술집을 여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손님을 응대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답했지만 그는 언젠가 조용히 살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녀는 더 큰 꿈을 꾸라고 격려하며 많은 직원과 화려한 장식이 있는 큰 선술집을 열고 자신 같은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다. 그는 그녀가 요리를 못한다고 농담했다. 그녀는 모두가 자신을 아름다운 선술집 아가씨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왕국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을 언급했다. 그녀는 그가 할 수 있다면 왜 인간이 되지 않느냐고 궁금해했다. 나중에 용병은 선술집 2층에 자리를 잡았지만 한 무리의 괴물들이 들어와 소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한 괴물은 서비스가 나쁘다며 손님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버지가 도착했어요. 2층에서 몬스터를 호스팅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지만 그녀는 그가 돈을 내지 않던 몬스터와 맞섰던 일을 설명했어요. 그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다른 몬스터를 강제로 쫓아내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몬스터에 의존하는 게 슬펐지만 그녀는 마법사 사냥이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그는 남은 음식을 보고 그녀가 만든 것인지 물었어요. 그녀는 용병이 요리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놀랐고 몬스터가 배고플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상기시켰어요. 그들은 충동적으로 인간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녀의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처럼 그녀가 그를 부르러 갔을 때 그는 이미 뒤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돈을 주고 고마워하며 떠났어요. 지하 감옥에서 13번째는 알버스에게 제로의 마법사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고
결정을 내리거나 처형당해야 한다고 했어요. 경험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이 그를 도와줄 수 있었기에 그는 그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제로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의 용병을 어떻게 감히 데려갔냐고 물었다. 한편 용병은 밖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그들이 원한다면 자신을 털어둬도 좋다고 차분하게 말했지만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늑대가 나타나 그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자신을 잊었냐고 물었다. 용병은 그가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며 다시 싸우자고 제안했다. 늑대는 이번 상대는 자신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갑자기 저주받은 화살이 용병을 향해 날아왔다. 그는 분노하며 늑대를 배신자로 비난했다. 성 안에서 제로는 13번에게 다가가 그녀의 용병이 계획대로 떠났다고 말했다. 그가 그녀를 보자 두려움을 느끼며 그녀에게 칼을 뽑았다. 13번째는 자신이 그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저 조언을 했을 뿐이고 용병은 스스로 떠났다고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부추겨서 떠났다고 말했다. 숲속에서 용병은 자신을 쫓는 화살을 피하며 나무 사이에 숨었고 화살은 나무를 꿰뚫었다. 늑대는 승리의 웃음을 지으며 마법사들에게 그를 끝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갑자기 화살이 늑대의 등을 꿰뚫었고 그는 합의를 깨뜨린 배신자라며 마법사들을 저주했다. 동시에 용병은 갑자기 멈춰서 거대한 마력의 힘을 칼로 막아냈다. 한편 제로는 13번째와 맞서며 강하게 떠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자신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 자신했지만 그녀는 그의 허락이 필요 없다며 마력을 활성화해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즉시 후퇴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녀가 멈추지 않으면 강제로 막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그가 자신의 고향 사람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숲속에서 용병은 마법사를 쫓아가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빛나는 화살이 그의 몸을 꿰뚫었다. 하지만 그는 다치거나 피를 흘리지 않았다. 대신 제로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 멀리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마법을 쓴 것이었다. 용병은 자신이 다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13번째가 그녀에게 다가와 꾸짖으며 절대 동굴을 떠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안고 던전을 떠났고 알버스가 그녀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용병은 마법사를 잡아먹으려 하며 괴물을 쫓는 자는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멈춰섰다. 제로가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영혼에 대해 했던 말을 떠올리며 그는 마법사를 놓아주며 다시 만나면 죽일 거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에게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늑대를 지나쳤지만 그 죽음은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으며 마녀들이 그 머리를 탐내서 여기로 데려온 게 분명하다고 답했다. 늑대는 지금 죽을 수 없다며 울부짖었다. 세레나가 자신의 손녀를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그 말에 용병은 걸음을 멈추고 늑대가 할 말을 듣기 시작했다. 한편 13번째는 제로를 돌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더럽혀진 세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용병은 늑대를 치료하러 데려가며 성가신 개라고 불렀다. 늑대는 자신은 개가 아니라 늑대라며 차이점을 설명해 주길 원하냐고 반박했다. 용병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늑대는 세레나 자신이 자신을 늑대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용병은 놀라서 이전에는 인간이었는지 물었다. 늑대는 그것이 맞다고 확인하며 자신이 짐승으로 변신하기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왕국에서 인정받는 고귀한 기사였으며 아마도 용병이 서로 마주쳤을 때 그의 기사 검을 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귀족 가문의 셋째 아들로서 상속권이 없었기에 마지못해 군대에 입대했다. 어느 날 소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검을 든 남자가 그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그는 숲속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세레나를 만났다. 그녀가 다가오자 지쳐서 땅에 누워있던 그는 만약 죽음의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그녀의 얼굴일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달의 마녀 세레나라고 답하며 그의 인사를 흥미롭게 여겼다. 그녀는 음식을 건넸고 그는 마치 다시 살아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아기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그가 그녀의 손녀이며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혼자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녀와 함께 머물며
요리든 아이 돌보든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약한 인간 종에게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 그 후 그것은 그녀에게 짐승으로 변하라고 요청했지만 그녀는 숲을 떠나라고 말하며 헛소리 그만하라고 했다. 그것은 집요하게 따라오며 간청했다. 그 순간 아기는 손가락으로 작은 머리털을 잡았다. 세레나는 그 아이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짐승으로 변하는 의식을 치렀다. 용병은 그것이 자신의 머리를 쫓는 마녀들을 두려워했는지 물었다. 늑대는 그때는 일이 조용했다고 답했고 용병은 와이냐 마녀들이 최근에 반란을 일으켰다고 동의했다. 늑대는 모두 약하다고 말하며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짐승 머리를 산 사람들은 귀족 부인들이었고 악마의식에 집착하는 자들이었다. 그 후 용병은 제로가 자신의 머리를 쫓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제23은 알버스를 마주하며 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제23은 그 질문을 무시하고 마지막으로 알버스에게 마녀들을 숙청하고 전쟁을 끝내는 일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화형에 처해질 것인지 물었다. 알버스는 다른 마녀들이 없는지 물었고 제13은 알버스가 그렇게 집요한 이유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 늑대는 용병에게 계속 이야기하며 세레나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며 그녀의 손녀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였다. 그는 세레나에게 경고했지만 그녀는 역병이 단지 오해라고 설명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마녀를 죽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죽이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악한 마녀가 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그녀는 손녀와 함께 숲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는 반발했지만 그녀는 자신을 하인으로 둔 것이 행복하다며 손녀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명령에 따랐고 아이와 함께 도망쳤으며 세레나는 부당하게 화형에 처해졌다. 그녀의 손녀는 복수를 맹세하고 홀로 길을 떠났으며 그는 몰래 그녀에 대한 정보를 모았고 나중에 그녀가 제로의 마녀단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용병은 늑대에게 자신이 한동안 제로의 마법서를 찾아 헤맸다고 말했다. 그가 마녀의 은신처에 들어갔을 때 세레나의 손녀가 그 책과 히라는 누군가와 함께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늑대는 자신, 즉 리더는 절대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 책은 손녀의 소유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늑대는 용병에게 왜 그 책을 원하느냐고 물었고 용병은 고용주에게 선물하려 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제로는 침대에서 깨어나 붕대를 감은 상처에 손을 얹으며 13번째가 아직 치유 마법에 서툴다며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14번째가 탈출 시도를 예상해 마법 장벽으로 문을 봉인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늑대는 용병에게 말을 이어가며 세레나는 제로의 마녀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마법의 위대함을 믿었지만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녀를 화형에 처하게 했다고 말했다. 용병은 놀라며 마을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그녀를 태웠다고 말했다. 늑대는 자신이 일부러 마을 사람들과 오해를 만들고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분명히 말했다. 증거는 없었지만 그것은 확실했다. 한편 알버스는 평화를 원하는 마녀들조차 모두 제거하려는 13번째와 맞섰다. 그는 일부가 마법을 악용한다고 주장했다. 13번째는 인간들이 모든 마녀를 똑같이 보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알버스는 반항하는 마녀들만 정화하고 세레나가 원했던 대로 마법을 퍼뜨려 마녀와 인간이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논쟁은 격해져 알버스는 13번째에게 다시는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말했다. 13번째는 끝까지 자신의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용병은 늑대와 함께 걸었고 늑대는 고용주에 대해 물었다. 그녀에게서 세레나의 손녀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례적이었다. 마녀들은 보통 허브와 향 냄새가 나지만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 용병이 대답하기 전에 늑대는 여러 마차가 지나가는 것을 알아챘다. 용병이 그에게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알리며 먼저 블라스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늑대가 이유를 물었고 용병은 어리석은 소년, 즉 알버스가 13번째의 명령을 어겼고 처형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전속력으로 달려 군중을 뚫고 성벽을 오르며 늑대는 세레나의 손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버스가 기둥에 묶여 나타났고 늑대가 그를 보았을 때 그것은 세레나의 손녀라고 말했다. 용병은 그것이 단지 소년일 뿐이라고 부인했지만 늑대는 고집했다. 세 번째가 불을 붙이기 시작하자 늑대는 알버스를 향해 달려가며 군중을 뚫고 지나갔고 그 뒤에 있던 용병은 혼란을 일으키며 알버스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그는 수류탄을 던져 혼란을 일으켰다. 동시에 늑대는 기둥 위로 뛰어올라 알버스를 붙잡고 재빨리 도망쳤다. 13번째가 용병을 발견하고 그를 제지하라고 명령했지만 용병은 도망쳐 늑대를 따라잡았다. 그들이 도망칠 때 군인들이 그들을 추격했지만 용병은 짐을 줄이기 위해 마차에서 발견한 것을 던져 그들의 속도를 늦췄다. 마차가 바다에 빠질 때까지 추격은 멈추지 않았고 군인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용병과 늑대 그리고 알버스는 해안에 도착했고 용병은 그제야 진실을 깨달았다. 알버스는 세레나의 손녀였다. 동굴 안에서 늑대는 용병에게 갑작스러운 인간 식욕이 언제 시작됐는지 물었다. 용병은 그가 마녀를 먹으려던 모습을 봤을 때라고 추측했다. 그들은 그 후 세레나의 손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용병은 알버스가 반대 성별의 옷을 입고 남자인 척해야 했는지 궁금해했다. 늑대는 그게 13번째 때문인지 설명했다. 세레나의 피냄새를 맡으면 알버스에게 큰일이 생길 거라고 했다. 손녀가 깨어나자 늑대가 달려가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가 불평하자 그녀는 그가 자신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용병이 끼어들며 그녀가 소녀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냐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했으니 서로 동등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제로의 책만 신경 썼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와 함께 있지 않으니 누군가 라타이트 은신처에서 가져갔음에 틀림없다. 용병은 그녀가 제13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불에 타 죽을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의 방법이 끔찍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떠돌이 마녀들과 제로의 마녀들을 죽였다. 용병은 제13이 옳다고 지적했다. 인간은 선한 마녀와 악한 마녀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로의 마녀들을 설득해 책 도둑인 그를 물리치고 떠돌이 마녀들과 싸워 전쟁을 끝내겠다고 대답했다. 늑대는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 한편 제로는 수프에 불만을 품고 만약 그가 수프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면 곧 성공할 것이라고 13번째를 조롱했다. 그는 그것이 왕이 먹는 같은 수프라고 대답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죽으면 그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최고의 수프를 만드는 남자를 알고 있다며 그를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 늑대는 손녀에게 혈액 계약 때문에 자신은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한 누구나 그것에 서명했고 이를 깨면 죽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자신도 서명했다고 확인하며 자신의 마법으로 그것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제로와 그녀의 책에 대해 이야기했고 용병은 마법을 없애고 제로의 마녀들과 떠돌이 마녀들을 제거하자고 제안했다. 알버스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제로가 마법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위냐스를 마법진으로 둘러싸고 제로가 그것을 무효화하게 해서 왕국의 마법을 없애는 계획을 세웠다. 그 늑대는 이것이 길을 잃은 마녀들, 자신, 그리고 13번째를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고 물리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후에 다시 올바른 방식으로 마법을 퍼뜨릴 수 있을 거라 답했지만 13번째의 공격으로 쓰러진 제로가 어디론가 끌려갔기에 그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로는 13번째에게 끔찍한 침대에 대해 불평했고 그는 그 침대를 동굴 침대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에 더 하얗고 부드럽고 큰 침대를 찾았지만 그가 그것을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용병이 제로가 어디 있냐고 묻자 알버스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빨리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그가 추적 마법에 쓸 수 있도록 제로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있냐고 물었고 마치 노파가 했던 것처럼 그들은 재단색에 있는 그녀의 낡은 옷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그녀를 추적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은 13번째 암살자들이 모두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용병은 폭발물을 던졌고 암살자들은 쫓아가며 3명은 도망쳤어요. 한 암살자가 늑대를 쳐서 비틀거리게 했지만
알버스는 빛 화살을 쏘아 늑대가 다시 달릴 수 있게 했어요. 한 암살자가 다른 이들에게 도망치지 말라고 명령하며 마법의 힘을 발휘했고 마법 폭탄들이 그들의 길에 폭발했어요. 그들은 계속 달리다가 바위가 무너져 앞길을 막았어요. 용병은 늑대에게 달리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알버스를 그에게 던졌고 그는 그녀를 잡았어요. 그들은 뒤를 따랐어요. 늑대는 그의 무모한 행동을 꾸짖었어요. 그 순간 암살자가 뒤에서 공격했지만 늑대는 재빨리 무기로 그를 쏘았고 그는 쓰러졌어요. 그들은 포르미캄의 성문에 도착했고 두 경비병은 용병에게 그의 하인들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그들이 맛있다고 농담했고 숙소 주인에게 가서 먹기 위해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경비원들은 그가 갑자기 욕구가 생겼다고 의심했지만 그는 재빨리 지나갔다. 세 사람은 제단사의 가게에 도착했고 제단사는 제로의 옷을 벽에 걸어두고 그것을 보며 기뻐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용병이 난입해 돈 가방을 던지고 제로의 옷을 가져가며 그것을 되찾는다고 말했다. 제단사는 그녀의 옷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저항했다. 늑대는 그를 묶고 세레나에게 배운 마법의 원을 그리며 제로의 옷을 그 안에 넣었다. 판매자는 옷을 태울 거라면 자신도 함께 태워야 한다고 선언했다. 용병은 그의 입을 막았고 알바는 의식을 시작했다. 제로가 플라스타의 왕궁, 가장 높은 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용병은 그녀를 구출하기로 결심했고 늑대와 알바는 마법의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알바가 새소리를 듣는 것을 기반으로 제로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모였다. 늑대는 자신이 옛 궁궐 직원으로서 경험한 바에 따라 제로가 매년 같은 시기에 새들이 둥지를 틀던 새벽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용병은 궁궐의 방어가 아침에 가장 강하다고 지적하며 그들을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었다. 그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단검을 들고 탑을 올라야 했다. 올라가면서 그는 자신이 무거운 사람이라 쉽지 않다고 저주하며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간신히 버텼다. 한편 알바는 나무에 마법진을 그치는 것을 끝냈지만 갑자기 마법사들의 발소리를 들었다. 늑대는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재촉했다. 용병은 계속 탑을 올라 창문에 도달했지만 갑자기 균형을 잃고 떨어졌다. 그 순간 알바는 다가오는 인물들이 제로의 마법사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들은 그녀가 처형해서 도망친 후 그를 안내했다고 알렸다. 그들은 그녀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하며 힘을 모아 플라스타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최종 전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왕국을 태우는 마법을 봉인하고 싶었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것이 그녀를 적으로 돌렸던 거죠. 그들은 그가 이를 예상했음을 확인했고 그때부터 그녀는 배신자로 간주될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들을 달래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운명이 제로의 마법사들 앞에서 공정한 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라 주장했고 그녀는 자신을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늑대는 그녀에게 항복하라고 설득하며 원을 다시 그릴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제로의 마법사들은 그녀가 그린 원들을 지우고 그녀와 늑대를 데리고 갔어요. 한편 용병은 탑을 계속 오르기 시작했어요. 용병은 제로와 마주쳤지만 그녀는 즉시 그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했어요. 그가 그녀를 구하러 왔다고 말하자 그녀는 구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어요. 그는 절벽을 오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은 후퇴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그가 온 것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귀를 꼬집으며 왜 이해하지 못하냐고 묻고 그가 13번째 함정에 빠졌음을 확인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녀는 계약이 끝났고 더 이상 그가 그녀의 용병이 아니라고 답했어요. 그는 그녀가 갑자기 계약을 끝낼 수 없다며 항의했지만 그녀는 그가 도망쳤다고 대답했다. 그는 13번이 자신을 속였다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두려워했다고 맞섰고 그는 이를 부인하지 않으며 용병이 마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심했지만 지금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갑자기 제로의 눈물이 그의 손에 떨어졌고 그녀는 그를 놓아준 이유가 그의 두려움을 봤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이 그녀를 속상하게 만들었다. 그를 영원히 묶는 것도 쉬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그가 마녀를 증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달래려고 했지만 알바의 계획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자 강제 소환이 일어났고 그녀는 그것이 함정이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둘 다 깊은 곳으로 빠져버렸다. 다른 곳에서 알바는 제로의 마법사들에게 마법을 봉인하라고 설득하려 했으며 제로는 그것이 아무도 해치지 않고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고 전투 전의 힘을 봉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로의 그룹에는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이틀 후 일출 시에 모든 마법사가 국가의 마법사를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13번은 용병 앞에 나타나 제로를 철창에 가둔 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용병이 처리될 때까지 눈과 귀를 감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소리 질러서 즉시 용병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마법을 사용하려 했다. 그러자 그는 그녀가 자신이 가둔 마법의 장벽을 벗어날 수 없으며 용병을 죽일 때까지 침착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병은 제로가 마법을 취소하면 마법사 전쟁이 끝나고 그가 책과 함께 떠날 것이라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13번은 제로가 떠나거나 마법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 후 제로는 13번이 마법의 책이나 와니우스의 혼란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병은 13번이 책을 가지러 떠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미 책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제로는 마법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사악한 마법사를 만들고 파괴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13번은 바로 그 숨겨진 지도자이자 책 도둑이며 와니우스의 마법을 퍼뜨리고 방황하는 마법사를 만든 자였다. 그는 마법사들과 반대하는 척하면서 은밀히 이끌고 있었다. 다른 곳에서 제로의 마법사들은 전투의 제물로 늑대의 머리와 팔을 잘라내라고 명령했다. 용병은 13번을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지팡이를 그에게 겨누어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용병이 이유를 묻자 13번은 자신이 전에 어떤 생물의 능력도 조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답했다. 용병이 분노에 소리쳤지만 13번은 그의 분노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가 이 전투의 길을 닦았지만 나라의 마법사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반대 세력은 비밀리에 커져왔고 반란은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가 한 것은 그 시기를 앞당긴 것뿐이다. 그는 제로의 마법사들을 선동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위니우스의 마법을 퍼뜨렸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만의 동기가 있었고 세레나의 이름으로 인류에게 복수하려 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새로운 왕국을 만드는 것이 끔찍한 일이었기에 국가의 마법사 역할을 해야만 했다. 그는 제로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길 원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동굴에서 기다리길 바랐으며 최종 결정은 그녀가 하게 될 거였다. 그녀는 모두가 자신의 책과 함께 편안하게 살길 원했지만 그는 그것이 세상을 파괴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꿈을 계속 이어갔고 이제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려 한다. 국가를 세울 시간이었고 세레나의 후손들의 부름에 응해 마법사들이 그를 무너뜨리러 올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그가 그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혈맹 계약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제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마법사들을 죽이려는 그의 계획에 당황했다. 한편 제로의 마법사 중 한 명이 늑대를 풀어주며 자신의 죽음을 알릴 것이라 말했다. 그는 마법 취소가 효과가 있을 거라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시도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인정했고 그들은 그가 명령한 대로 13번째와 맞서게 될 것이다. 방법은 다를지라도 목표는 같았다. 반대편에서 13번째는 전염병이 마법사들의 예상치 못한 실험으로 퍼졌다고 인정했고 세레나는 전염병을 억제하려 했지만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다. 용병은 그가 알바의 가족과 제로의 동료들을 동굴에서 죽였다고 비난했지만 13번째는 동굴의 동료들이 지루한 논의에 삶을 바쳤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제로만이 유일한 예외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외부 세계를 보여주자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힘을 두려워하여 그녀를 혼자 두기로 결정했다. 용병이 물었다. 만약 제로가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그녀는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은 그녀의 동료들을 빼앗고 그녀를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14번째는 자신이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고 대답했다. 용병은 그가 제로를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오만하고 이기적이며 미친 마법사일 뿐이라고 화를 내며 반박했다. 갑자기 용병은 힘을 되찾고 13번째에게 돌진하며 여전히 마녀의 용병이며 인간으로 돌아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나아가자 제로가 그를 경고하려고 소리쳤지만 그는 13번째가 그린 마법진에 들어갔다. 13번째는 자신이 이겼다고 미소 지었지만 용병은 제로의 감옥 쪽으로 마법 항아리를 던져 마법이 폭발하며 제로를 풀어주었다. 13번째는 그를 저주했고 제로에게 그와 싸우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묻었다. 그녀가 왜 제로이고 그가 16번째인지 잊었는지 그는 알고 있다고 답했고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점토 마녀라고 했다. 그래서 둘은 마법 결투를 시작했다. 제로와 13번째는 주문을 외우며 엄청난 마법 에너지를 방출했고 용병은 그것을 지켜보았다. 제로는 능숙하게 13번째의 마법을 피했고 그의 기대를 뛰어넘는 힘으로 그를 놀라게 했다. 13번째는 입에서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졌고 그녀를 마주할 수 없었다. 용병은 제로를 막으려고 달려가며 그를 죽이지 말라고 간청했고 자신을 희생하여 그를 보호했다. 갑자기 탑에서 파괴적인 에너지가 폭발했고 제로는 지쳐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졌다. 용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고 숲속에는 제로의 마법사들이 나타나 알바를 잡은 후 13번째를 제거하려는 결의를 다졌다. 그들은 더 많은 마법사들이 그들의 편에 합류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알바는 그들이 승리를 믿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의 지휘 아래 이기겠다고 답했다. 그녀는 13번째가 함정을 준비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고대 마법사들이 모였고 알바는 자신이 세레나의 손녀라고 소개하며 그들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가 공격 당시 왜 없었는지 의문을 품었고 한 명은 그녀가 가장 힘든 시기에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힘을 키우기 위한 재물을 찾고 있었으며 자신이 그들을 이끌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부재를 정당화했지만 그들은 이미 13번째와 맞서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13번째는 용병에게 제로가 이전에 저주 주문을 걸어 그의 상처를 그녀에게 옮겼다고 밝혔다. 용병은 제로가 목욕하는 동안 돌봐주던 때를 기억했는데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3번째는 그 주문은 제로가 스스로 풀지 않는 한 또는 그가 장벽 안에서 죽지 않는 한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용병은 결국 자신이 전투 중에 입은 상처가 치료 없이 치유되는 이유를 이해했다. 13번째는 제로와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리며 그녀가 그에게 외부 세계에 대해 묻고 마법사들이 왜 인간을 숨기는지 그리고 그의 혼란스러운 필체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에 관심을 보였던 순간을 기억했다. 그녀는 세상을 바꿀 책을 쓰는 꿈을 꾸었고 그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항상 그녀 곁에서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다. 제로는 일어나서 두 남자에게 왜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지 물었다. 용병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녀의 상태를 물었다. 그녀는 약간 다쳤지만 오만함에 대한 교훈을 배웠다고 답했고 힘을 제어하지 못해 13번째를 거의 죽일 뻔했다고 말했다. 그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녀는 살인자가 되었을 것이다. 13번째가 그녀에게 자신의 힘에 대해 묻자 그녀는 제로의 주문에 일부러 실수를 써넣어 그녀의 마법이 그것에 의해 패배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고 자신이 뛰어난 마녀임을 증명했다. 이제 자신의 계획을 밝힌 그녀는 위니우스 왕국의 마법을 봉인하고 그 책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 후 13번째는 그녀에게 왕국을 차지하려 했으며 그녀가 원한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나라의 이익에 맞지 않음을 깨닫고 이제 그녀의 뜻대로 하기로 했다. 다른 곳에서는 왕국의 기사들이 제로의 마법사 캠프를 습격했고 마법사의 지도자는 병사들에게 공격 준비를 명령했다. 늑대는 알바를 풀어주고 도망치게 했지만 마법사 중 한 명이 그들을 쫓았다. 알바는 마법을 걸어 늑대가 마법사를 나무에 묶도록 했고 그녀는 원형 지도를 꺼내며 4개의 원만 남았다고 말했다. 묶인 마법사는 왜 그녀가 그들을 배신했는지 물었고 그녀는 자신이 배신한 것이 아니라 끝내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갑자기 빛의 화살이 그녀를 향해 날아와 지도를 나무에 꽂혔고 늑대가 그녀를 데리고 갔다. 성에서 13번은 지팡이를 사용해 상황을 감시하며 마법사들을 찾아냈다. 그는 제로와 용병에게 알바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고 제로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고 용병은 그녀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그녀를 옮겼다. 한편 마법사들은 알바와 그녀의 하인의 계획을 저지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며 그들을 추적할 암살자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갑자기 알바와 늑대가 포위당했고 마법사들은 그들을 향해 빛의 화살을 겨누었지만 제로가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여 마법을 취소하고 그들을 구했다. 알바는 제로와 용병과 함께 있는 13번을 보고 놀랐다. 제로는 자신이 일어난 일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제 그들의 편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알바는 그가 제로 마법사들의 창시자이며 그들이 항상 존경해온 인물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13번째가 입을 열어 제로 마법사들에게 보석이 박힌 넥타이를 각각 주었고 그것으로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알바는 목에 걸린 보석을 만지며 손을 들었고 얼굴에는 충격이 가득했다. 용병은 13번째가 이제 그들 편이며 마법을 풀도록 돕고 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늑대가 통제력을 잃고 13번째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알바를 불태우려 한 일과 역병, 세레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소리쳤다. 용병이 개입해 늑대를 제지했다. 13번째는 역병이 의도치 않은 결과이며 초보 마법사들의 마법 실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알바는 분노하며 목걸이에서 보석을 떼어내고 할머니를 죽인 책임이 있다고 그를 비난했지만 그는 의도한 것이 아니며 할머니를 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사과했다. 알바가 그에게 마법을 쓰려 하자 그는 자신과 제로 마법사들 사이에 맺어진 혈맹을 상기시키며 그녀가 그들 중 하나이기에 자신을 죽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가와 그녀의 손을 책 위에 올렸고 한 페이지가 날아가 불타버렸다. 그는 혈맹이 무효화되었으니 이제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준다는 조건으로 그녀의 손에 죽음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가 마법사들에게 나눠준 보석을 통해 그 전염병이 초보 마법사들의 실패한 실험의 결과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레나를 의심했고 그녀가 그들을 버릴 것이라 믿었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늑대는 세레나가 자신과 알버스를 구하기 위해 화형을 자처했다고 반박했다. 세 번째는 그녀의 죽음이 베니우스 마법사들 사이에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촉발할 것을 알았기에 분명 그 뒤에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병은 지금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전쟁을 막는 것이라며 말을 끊었고 세 그룹으로 임무를 나누어 원을 그린 후 다시 만나기로 계획했다. 용병은 알버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오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계획 실행을 위해 출발했다. 그때 제로 마법사들이 포르미칸 문을 공격하고 있었고 경비병들은 그들을 막으며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플라스타에서는 도시도 공격받고 있었고 마법사들의 지도자는 그들의 목표가 민간인이 아닌 13번째임을 선언했다. 왕과 그의 군인들은 국가 마법사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왕은 분노하며 그가 그들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들을 버렸다고 말하며 처음부터 그를 믿은 것이 실수였다고 말했다. 모두가 원을 그리는 것을 끝냈고 늑대는 세레나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13번째를 죽이려 했지만 그의 머리에 칼을 꽂으려는 순간 그는 마법사들이 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저하게 되었으며 그의 진정한 처벌은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것이 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알버스를 제외한 모두가 모였고 13번째와 제로는 그녀의 도착을 기다리며 의식을 시작했다. 갑자기 마법사들은 멀리서 2개의 거대한 마법적 힘의 출현을 감지하고 그들에게 야수들을 풀어놓았다. 플라스타에서 마법사들은 주 마법사의 항복을 요구했지만 군대의 지휘관은 이를 그들을 제거할 기회로 보고 전투가 발발했다. 한편 용병과 늑대는 검으로 야수들과 싸웠고 13번째는 의식 동안 자신과 제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법 장벽으로 마법사의 화살을 튕겨내는 데 집중했다. 13번째와 제로는 의식 준비를 마쳤지만 모두가 알버스를 기다렸고 그녀는 결국 길을 조금 잃었다고 주장하며 도착했다.
제로는 용병에게 제로책과 연결된 악매에게 바치기 위해 그의 머리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이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고 그가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녀의 명령에 따랐고 세 사람은 의식을 시작하며 주문을 외웠다. 거대한 마법진이 활성화되어 지역을 휩쓸었고 용병은 기절했다. 알버스는 그녀의 할머니가 원했던 대로 베니우스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좋은 리더가 되기로 결심했다. 3일 후 용병은 마치 악마가 몸을 장악한 듯 깨어났다. 제로는 그에게 괜찮다고 말했고 왕국은 마법사를 몰아낸 것을 축하하는 축제를 밖에서 열고 있으며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책을 되찾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인간으로 돌려달라는 약속을 상기시켰고 그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녀는 봉인의식 중에 악마를 소환했기 때문에 몸이 더 짐승의 영혼과 섞였고 그녀의 마법도 약간 약해졌기 때문이다.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용병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라고 부탁하며 마법이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계속 그녀를 지켜야 한다고 확신시켰다. 전쟁이 끝난 후 알버스는 국왕 마법사가 되었고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처벌로 13번째를 화형에 처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속임수였으며 그녀는 미래에 또 다른 마법적 위협이 등장할 것을 예상하고 몰래 그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용병과 제로는 다른 곳으로의 여행 허가를 받았고 알버스는 그들과 함께 여행에 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늑대는 그녀에게 자신이 국왕 마법사가 되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고 상기시켰다. 13번째는 제로에게 동굴로 돌아갈 것인지 물었지만 그녀는 용병과 함께 가겠다고 대답했다. 13번째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알버스는 용병을 안아 작별을 고했다. 그 순간 늑대는 칼을 뽑아 용병을 위협하며 알버스를 안았다고 벌을 주겠다고 날카롭게 말하며 추격을 시작했다. 용병은 알버스가 먼저 안았다고 항변하며 자신을 방어했다. 제로는 농담으로 그녀를 키스하면 만회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녀는 13번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녀는 13번째는 자신에게 형 같은 존재라고 분명히 했고 그들은 계속 달리며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